뿌리가 남아 있을 때는 회복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저는 늘 하는 게 비가림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이제 힘들어가지고 투자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냥 노지에 맨땅에 300평 하는 것보다 비가림 100평 하는 게 더 나아요. 수량도 낮고 품질도 낮고.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비가림 시설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차강, 너무 뜨거울 때는 차강을 해주니까 석회 결핍도 줄어들고 햇빛에 데이는 과일도 줄어들고 열각, 열매가 쪼개지는 것도 좀 줄어들더라. 그래서 너무 뜨거울 때는 햇빛을 좀 가려가면서 농사를 지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햇빛을 가려주니까 착가에 이게 수량은 오히려 더 늘어나더라 하는 이야기. 너무 뜨거울 때 햇빛을 가려서 온도를 낮춰주니까요. 이거는 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줄기가 이렇게 타서 오는 거예요. 꼭 역병처럼 이렇게 지지부에 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병은 아니더라. 심을 때 우리가 너무 뜨거워서 비닐에 닫아서 이렇게 탄정상이 나온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역병은 아까 사장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이게 토양에 있는 병균이 뿌리를 통해 들어가가지고 물관부가 막혀서 이게 상해가 오는 게 역병이거든요. 그래서 역병이 나오려고 그러면 심고 나서 한 2달, 3달 지나야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심고 나서 한 일주일 만에 이런 증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병은 아니다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추 재배에 대한 설명을 했고 지금부터는 병해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돼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그 약을 쳐도 효과가 없는데 아까 비가 오고 있었는지 효과가 없다면 그렇죠. 비가 온 후에 예. 비가 이제 안 오잖아요. 그렇죠. 약을 치면 약을 많이 하면 되잖아요. 약을 많이 하면 되나요? 약을 많이 해? 약을 많이 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 이제 비가 오기 전후에 약을 줘야 돼요. 지금 설명할 건데 병균이 자라는 데는 습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물 때는 탄저병 전혀 문제 안 돼요. 그래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탄저병이 확 번지는 이유는 습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약을 주면 잎사귀에 붙어있던 병원균들이 습도를 먹고 뚫고 들어가는 양이 줄어든다니까요. 그래서 탄저병이 적게 오는 것이고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주는 것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습도를 먹고 막 기어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약을 뿌려주면 그 애들이 약을 맞아 죽는 거지. 그래서 질문이 아까 이슬이 있을 때 약을 주는 것은 약의 농도가 낮아지니까 그럴 때는 농도를 뭐 한 3배나 더 진하게 이슬이 있을 때는 주면 되는데 이슬이 다 있으면은 괜찮지만 이슬이 없고 말라 있는 데는 3배를 주면 약해가 나지. 그래서 약은 적정 농도가 좋고 이슬이 깨고 수분이 없을 때 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 질문이 또 있었어요. 예. 하우스에 보관하고 물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그게 물 주는 거에 따라 고추 이파리가 노랗게 돼서 떨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물 주는 시간과 또 그 물 횟수가 물을 보통 뭐 고추대를 고추 모종을 뽑아보고 뿌리를 만져보고 말랐을 때 주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이틀이면 이틀 그 동일한 시간대에 계속 그게 모종이 가물든 생생하든 줘라 또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 그 고추 모종을 사와가지고 하우스에서 정식 전까지 보관하는 방법이 엄청 어렵더라고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고추를 사와가지고 2, 3일 내에 심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일주일 열흘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얘들이 좋은 집에 살다가 한구방 집에 오니까 힘들다니까요.
거기다가 배도 고프단 말이에요. 물도 제때 안 주니까. 그래서 물은 어떻게 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물을 뭐 두 번째 아까 설명할 때 뭐 이틀에 한 번씩 정해서 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요. 뿌리를 건져보고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일일이 못하니까 표면의 흙이 약간 말랐을 때 고추 잎사귀가 약간 시든다는 느낌이 있을 때 충분히 밑으로 흘러나갈 정도로 이렇게 줘라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흐린 날도 있을 것이고 맑은 날도 있을 것 아닌가요? 맑은 날은 매일 줘야 될 수도 있고 흐린 날은 2, 3일에 한 번씩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표면의 흙을 보고 식물체 잎사귀의 상태를 보고 주시는 게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물 주는 시간은 뭐 이게 육묘 때는 너무 추우니까 아침에 일찍 주면 좀 곤란하고요. 너무 차가운 물을 갖다 목을 시키면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뜨겁기 전에 주면 좋습니다. 뜨거울 때 주면은 뜨거울 때 뭐 12시는 이때 한낮에 주는 것보다도 본격적으로 뜨거워지기 전에 주면 좋다. 예. 시간은 뭐 아침이나 저녁이나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예.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그 첫 번째는 아까 금방 그 약 실직의 다일루션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있어. 그런데 실제 과학 분사기를 사용하거든요. 대부분 농가들이. 그럴 적에는 그 고추에 약이 줄줄줄 떨어지도록 보통 치거든요. 그러면 있을 양이라든지 실제 분사하는 양이 엄청 차이 나요. 많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있을 용량은 크게 무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두 번째, 그 아침에 치면 이슬이 무섭지만 금방 그런 영향 때문에 아침에 저는 주의를 치는데 그렇지 아침에 이슬이 있을 적에는 나방류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해충들이 날아가지를 못해요. 그럴 적에 약을 치면 효과가 있거든 실제. 그래서 저는 아침에 치는데 그래서 다일루션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니까 상당히 조금 헷갈리긴 한데 과학 분사기를 치는 상황이라면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나. 두 번째는 아까 인산카리하고 항산카리하고 효과는 같더라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제 밭이 예를 들어서 pH가 조금 높다. 그러면 인산카리보다 항산카리를 좀 선호하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pH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관련해가 질문이 뭐냐면 금방 pH 황산카리, 인산카리 그 포대를 보면 어떤 산성 계통이다, 알칼리 계통이다 이런 게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자료도 없고 내가 pH가 높을 적에는 이거를 써야 돼 저기 써야 돼 헷갈리거든요. 그런 자료라도 좀 있으면 금방 내가 말했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자료라도 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 좀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비료의 종류가 항산 비료인가 알칼리성 비료인가는 예, 우리가 이제 비료 파는 회사에다 전화 한번 하면 이거 산성인가 알칼리성인가 구분이 되고요. 그렇게 비료가 뭐 산성 비료, 알칼리성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항산자가 붙어 있는 비료들은 산성 비료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중성이나 염기성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농약 뿌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충분히 협족하게 줄 때는 이슬이 있어도 큰 문제가 안 되지. 그런데 우리 찌구치는 분무기 이런 걸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슬방울하고 약방울하고 묻어지면 완전 희석이 돼버리니까 그런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충분히 강력한 분무기로 충분한 양을 줄 때는 이상 없죠.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제 고추의 병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고추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의 병은 크게 세 가지예요. 바이러스병, 곰팡이병, 세균병. 예. 곰팡이병에는 우리 고추에서는 탄저병, 흰가루병, 역병, 흰비단병 같은 이런 병이 있고 세균병에는 청고병, 풋마른병, 반점세균병, 더덕이병, 무름병 이런 병이 있고 그 다음에 고추의 바이러스는 한 70가지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에 많이 발생하는 것은 최근에 조사하면 한 7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약이 없다. 뭐 농약사에 가면 바이러스 치료제라고 선전해서는 아직까지 바이러스 약은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약이 없고 방제는 안 된다. 그럼 예방을 해야 돼요. 어떻게 예방을 해야 돼요? 바이러스를 옮겨주는 놈을 없애줘야 되는 거지. 그럼 바이러스는 해충이
80%, 90% 옮겨주니까 해충만 막아주면 바이러스는 문제가 안 돼요. 옆에 바이러스 걸린 게 있어도 해충이 없으면 옮겨가지 못해요. 탄저병은 옆에 있으면 바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균별로 옮겨가는 원리를 알아요. 그래서 탄저병 같은 거는 바람을 통해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밭에 아무리 약 잘 쳐놔도 옆집 밭에 탄저병 걸린 거 달아놓으면 소용이 없어요. 바람 불면 계속 날아오니까. 바이러스는 다행히 약은 없지만 누군가가 옮겨주지 않으면 스스로 못 가요. 그리고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조직에서만 사는 거예요. 식물체가 죽으면 바이러스도 죽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은 식물체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곰팡이하고 세균의 차이점은 자라는 속도의 차이점이다. 곰팡이는 좀 서서히 자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역병이에요. 역병은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시들다 깼다 이렇게 반복하다 죽어요. 병에 걸리면. 그다음 청고병, 품마른 병은 걸렸다면 2, 3일 만에 시들어 죽어버려요. 그래서 품마른 병이라 그럽니다. 푸르게 말라주고 풀을 청, 말을 꽂자, 청고병. 그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해충이 있고 선충이 있고 잡초들이 우리 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병이 발생하려 그러면 이게 병의 삼각형이라는 게 균형이 맞아야 병이 오는 거예요. 이것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병은 문제가 안 돼요. 첫 번째가 고추. 병이 갈 고추가 있어야 병이 오는 거지 콩밭에 탄저병 안 와요. 배추밭에 탄저병이 안 옵니다. 그래서 그 병이 갈 식물체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병원균이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탄저병균이 날아다녀야 병이 온다는 거지. 병원균이 없거나 고추가 없으면 병은 안 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도 아까 이야기했다니까요. 가물고 건조하면 탄저병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탄저병은 곰팡이인데 습도가 있어야 발병이 되는 거예요. 가물 때는 그냥 날아다니는 거예요. 탄저병이 온통 날아다녀 잎사귀에 붙어있고 열매에 붙어있어도 병을 일으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환경이 맞아요. 환경을 조절해주면 되는 거지. 그게 우리가 탄저병 같은 이런 곰팡이는 습도가 좀 문제다. 그래서 비가리만 해줘도 탄저병이 90%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병원균 수를 안정화되도록, 그 다음에 식물을 튼튼하게, 그 다음에 병원균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주면 병은 안 온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고요. 우리 이제 병에 대해서는 아까 흑토람을 이야기했었고,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가면 국가농작물 병해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들어가면 병균의 종류별로 이게 무슨 병인가, 어떻게 치료하는가 하는 것들이 나와 있다는 거지. 그 다음 해충에 대해서도 이게 무슨 해충이고 어떻게 방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NCPMS 또는 국가농작물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작물별로 찾아보시면 이게 무슨 병이구나, 어떤 약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이러스예요. 고추의 바이러스는 한 70가지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한 7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바이러스는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식물체가 황화가 되거나 잎이 쭈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밥솥이 다 쭈그러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식물체가 간지러워가지고 일을 못해요. 얘들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움직이니까. 그래서 바이러스에 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랗게 되거나 울퉁불퉁하게 되거나 열매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전국 어디서나 바이러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조사를 해봤더니만 CMV, 오이, 모자이크, 얼룩덜룩한 바이러스가 제일 많았었어요. 최근에 조사하니까 BBWV, 그러니까 이거는 브로드, 넓은 콩의 위조 바이러스가 제일 많더라. 그래서 바이러스 종류도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2023년도에 조사한 결과예요. 27개 포장에서 108개를 조사를 해봤더니만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이 BBW라고 하는 잠두 위조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많고, 옛날에 많았던 CMV,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고추 모털, 그러니까 울퉁불퉁하는 거, 그 다음에 BWYV 이런 바이러스가 있고,
칼라병이라고 하는 거 TSWV는 그 다음에 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이러스 종류들이 나오더라 하는 이야기고, 2004년도에는 CMV라고 하는 파란색 바이러스가 제일 많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BBWV라고 해서 잠두 위조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CMV,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 이 초록색이 TSWV, 칼라병이라고 하는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예요. 그래 이 애들은 워낙 문제가 심각하니까 저항성 품종이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심각하지 않은 행편인데 바이러스 종류들이 이런 게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고, 고추에 오는 바이러스들이 종류별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크게 세 가지 그룹이에요. 동글동글한 이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지렁이처럼 생긴 이런 사상행 바이러스, 막대기처럼 생긴 토바모 바이러스, 크게 세 가지 그룹이고, 이 그룹 내에 둥근 안에는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종류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천배로 확대해야 보이는 거예요. 식물체 살아있는 조직에만 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애들의 문제는 아까 옆에 걸린 바이러스 걸린 게 있어도 못 옮겨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애는 누군가가 옮겨줘야 돼요. 그게 진딧물이거나 총체벌레, 온실가루이, 담배가루이, 그 다음에 극히 일부 토양을 통해서, 종자를 통해서 우리가 작업할 때 손을 통해서 옮겨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만 주의를 하면 바이러스에 걸려있어도 옆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딧물을 완벽하게 방제를 못하고 총체벌레를 완벽하게 방제를 못하니까 바이러스가 걸린 거는 눈에 보이는 쪽쪽 빨리 없애버려야 옮겨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이러스의 제일 핵심입니다. 바이러스의 병증은 아까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잎사귀가 쭈그러지는 게 바이러스의 전형적인 문제점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바이러스에 걸리면 그래도 잎사귀가 좀 저렇게 볼품이 있는데, 이거는 C라고 하는 이게는 두 가지가 잠두 위조 바이러스하고 고추 모털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같이 감염이 되니까 이렇게 밥솥이 쭈그러져 버려요. 잎사귀가 저렇게 쭈그러져 버리니까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지. 우리 남비 우그러져도 밥은 잘 되는데 고추 잎사귀는 이렇게 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이렇게 진딧물이 옮겨주는 거, 총체벌레가 옮겨주는 게 한 80%, 토양이나 종자를 옮겨주는 게 한 20% 정도 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육류 중에 진딧물을 잘 막기 위해서 목이 막 쳐주니까 진딧물 발생이 확 줄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치료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예방밖에 없습니다. 걸렸다면 그것을 뽑아내야 되고 해충이 안 끼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큰, 우리 아까 이제 전정 몇 번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도장하고 이럴 때 잘라주라 그랬는데 그때 손에 바이러스 입자가 묻어서 상처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상처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조직에서만 사는 것이고, 예, 이게 우리 제일 고추에 문제가 되는 칼라병 아닌가요? 잎사귀에 병이 오면 이렇게 생겼어요, 바이러스. 열매에 온 게 이게 칼라병이라고. 이렇게 칼라 얼룩덜룩해서 이름을 칼라병이라고 불렀고, 원래 바이러스 이름은 토마토 스팟 반점 윌터 위조 바이러스.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가 진짜 이름이고, 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TSWV라고 이야기해야지, 칼라병 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나라만 붙인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렇게 이제 증상이 이렇게 심해지고 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바이러스 걸렸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우리 진단 키트 가지고 진단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이러스 진단 키트예요. 안 걸린 거는 한 개만 나오고 걸린 거는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 한 개 따가지고 이거는 언제 쓰느냐? 아까 사장님이 육묘 해가지고 묘 갖다 놨는데 잎사귀 떨어지고 이럴 때 이거 위험하다, 바이러스가 와서 그런가, 진짜 강물에서 그런가, 이럴 때는 잎사귀 한 개 따가지고 갈아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 5분 내로 이게 바이러스 걸렸나 안 걸렸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바이러스 걸렸으면 안 심어야지. 그 애들은 심어놔놓으면 계속 이게 이제 번지게 되거든요. 바이러스는 감염되고 나면 이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달, 1달, 2달이나 2달이 지나야 증상이 나와요. 왜? 워낙 입자가 작아서. 그래서 잎사귀 한 개 따가지고 갈아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 5분 내로 이게 바이러스 걸렸나 안 걸렸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바이러스 걸렸으면 안 심어야지.
그래서 증상이 나왔다. 그러면 한 달 전에, 2달 전에 벌레가 와서 바이러스를 옮겨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육묘장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찝찝하다 이거예요. 심어놓고 난 다음에는 서로 싸움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찝찝할 때는 진단 키트가 있으니까 센터에 논의를 해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진단 키트를 한번 찍어가지고 바이러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심어야 돼요. 이거 심어놓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옮겨놓고 난 다음에 총체벌레가 와서 바이러스가 온 건지 아니면 육묘장에서 걸려서 온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지.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원예 연구소에는 이제 이게 5가지 바이러스를 한 번에 체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어요. 그렇게 이제 진단 키트도 4가지 종류의 바이러스는 한 방에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기술이 발달했지.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바이러스가 걸렸나 안 걸렸나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 우리가 문제가 되는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 칼라병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코로나 바이러스 똑같은 바이러스다. 이거는 총체벌레가 옮겨주는 거예요. 총체벌레는 꽃에 보면 이렇게 기어다니는 벌레거든요. 이 애들이 바이러스에 걸린 데 갔다가 자기가 입에 빨아먹으면 몸속에 바이러스를 싣고 다니는 거예요. 옮길 때마다 바이러스를 옮겨주는 거예요. 이게 영속전염. 그렇게 한번 진딧물은 대부분의 바이러스 한번 지가 입으로 빨아먹고 나면 입에 묻거든 바이러스가. 이것을 다른 데 가서 한번 찔러주면 그것을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총체벌레는 자기 몸속에서 바이러스를 정식을 해가지고 이게 찌르고 이게 찌를 때마다 다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벌레 바이러스가 위험해요. 그래서 총체벌레를 잘 막아야 되는 거지. 자, 바이러스에 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증상이 늦게 보면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이미 2달 전에 바이러스에 걸렸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 열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풋고추일 때, 홍고추일 때, 잎사귀에 이렇게 TSWV, 칼라병 바이러스에 걸린 고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렸을 때는 이런 증상을 보여요. 칼라병에 걸리면.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아까 진단 키트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옛날에는 바이러스들이 죽지는 않고 색깔만 바뀌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식물체가 저항성이에요. 내가 죽어야 바이러스가 없어진다. 그래서 식물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바이러스도 같이 죽게 되고, 식물체가 죽지 않으면 계속 그래 죽어도 이게는 죽더라 하더라도 나머지 남아있는 이쪽에는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거죠. 거기에 총체벌레 갖다가 옮기면 다 옮겨가는 거지.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걸렸다면 무조건 일찍 걸렸을 때는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반기에 가면 거의 다 걸려있어요. 그럴 때는 고추밭 한번 망가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감기 걸려도 그냥 치료 안 돼도 가는 것처럼 비료 주고 영양제 잘 줘가지고 회복시키면 크게 문제없이 가요. 그리고 워낙 입자가 작아서 그런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칼라병이에요. 이것은 전북 진안에 당조고추를 심었던 하우스인데, 이거 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증상이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바이러스 걸린 거는 분명한데, 이게 이 밭에 와서 걸렸는지 육묘장에서 걸려왔는지 이게 싸움만 되는 거지. 그래서 미리 진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총체벌레가 옮겨주고 종자나 우리 손으로 묻어서는 옮겨가지 않아요. 칼라병은.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총체를 잘 막아줘야 되고, 총체가 살 수 있는 잡초들 주변에 그 애들을 잘 없애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총체벌레입니다. 예, 총체벌레가 없는 꽃이고, 총체벌레 이렇게 눈에 잘 안 보여요. 우리 어르신들 눈에는. 그래서 손에 털털 털어보거나 종이에다 흔들어 보면 작은 벌레들이 기어다녀요. 이게 총체벌레예요. 최근에 총체벌레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고, 이 애들은 겨울에는 땅속에서 이렇게 월동을 하는 거예요. 월동을 했다가 봄에 이렇게 나와서 얘들이 이게 병에 걸린 바이러스 걸린 식물체에 갔다가 옮기면 그때 옮겨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총체벌레가 다 바이러스를 옮기는 건 아니에요. 일단 바이러스 걸린 식물체에 가서 자기가 바이러스를 몸에 넣어야만 옮길 수 있는 거지. 네, 총체벌레는 6월, 7월, 8월 때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 하는 이야기고요. 바이러스를 옮겨주는 이런 풀들, 발행이, 별꽃 이런 것들이 다 바이러스를 거기에 심어놨다가 총체벌레 거기에 갔다가 고추밭에 오는 거예요. 고추가 없어도 이런 풀에 붙어 있다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릴 때 총체벌레가 끼면 이렇게 돼요. 식물체가 물에 뜯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 총체벌레는 온 거지. 그럼 총체벌레가 왔다 그러면 칼라병이 의심스러운 거고. 예, 이렇게 잎사귀가 된 것들은 총체가 물을 뜯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연구소에서 바이러스에 관한 실험을 한 거예요.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이것을 해봤더니만 이렇게 처리를 해주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걸리더라.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처리를 안 해준 기고 처리를 해주니까 바이러스 좀 적게 걸리더라 하는 결과는 있는데 치료제는 어때요? 예방을 해주는데 좀 식물체를 튼튼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바이러스는 거기까지 했고요. 혹시 바이러스에 이해 안 되는 부분 질문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면 다음엔 탄저병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탄저병. 예, 한때는 80%까지 막 고추밭에 와가지고 제가 2012년도에 대만에 탄저병 연구를 하러 갔는데 2011년에 60에서 80% 정도 탄저병이 걸렸었어요.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심하게 나왔었습니다. 탄저병은 익은 고추, 풋고추, 피망 다 올 수 있는 병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곰팡이가 옮기는 병이에요. 탄저병은 이렇게 지금 고추가 정리하는데 이게서 사는 거예요. 이게 살다가 내년 봄에 고추를 심어 놓으면 고추로 옮겨가 가지고 날이 가물면 고추 잎사귀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이따가 습해지면 이제 이렇게 상처를 통해서 뚫고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탄저병 병원균이거든요. 가득 쌓여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 영양고추연구소에서 이 고추밭에 이것들을 잔재물을 조사해 보니까 90%가 탄저병이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리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하고 이 애들은 이렇게 풋고추보다는 금고추일 때 더 오래 살아있더라 하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탄저병은 온도가 높을 때 많이 오는 것이고 비바람을 통해서 옮겨간다. 아까 바이러스는 누군가 옮겨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탄저병은 옆집에 있으면 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탄저병의 특징이에요. 곰팡이 때문에 오는 것이고 이게 탄저병의 병원균의 모습입니다. 이 겨울에는 이렇게 두꺼운 성을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얼어 죽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추운 겨울이 있어서 대부분이 이 상태로 있을 때는 다 얼어 죽지만 이런 상태로 주머니 안에 살 때는 안 얼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탄저병이 이렇게 이제 오는 것이고 이 부분에는 이렇게 탄저병이 온 거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병균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멀쩡한 부분에 약 한 번 치면 다 죽어버리지. 이렇게만 돼도 약 치면 거의 다 죽어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몇 겹으로 쌓여 있단 말이에요. 약 한 번 줘가지고 이게 죽겠네. 거기에서 그래서 돌았으면 또 나오고 돌았으면 또 나오는 이유가 완벽하게 안 죽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열매를 다 내고 나서 약을 줘야지. 그러면 수천 마리를 한 방에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약을 주면 약효가 바로 나와요. 거의 금방 잘 안 와요. 그런데 이게 달아나 놓고 아까 아무리 센 과학 분무기를 해도 안쪽에까지는 안 들어가는 거지 약이. 그래서 돌았으면 나오고 돌았으면 나오고 이게 탄저병의 핵심입니다. 탄저병 병원균도 아까 바이러스가 7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한 4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더라. 탄저병이 가물 때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습도가 나면 이렇게 싹이 나서 뿌리를 박는 거예요. 뿌리를 박고 나면은 식물체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새끼를 치고 그 새끼 친 것을 바람이 옮겨주는 게 탄저병이 옮겨가는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탄저병을 방지하는 방법은 정수 분명이 가장 좋고 두 번째는 약제를 방제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까 고추밭 정리하라 그랬다니까요. 정리한 밭하고 정리 안 한 밭하고 보니까 이게 농약 안 푸는 데는 90% 걸리고 약을 방제를 해도 30% 걸리더라. 고추밭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게 첫 번째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비가림 하우스예요. 비가림 하우스를 이렇게 지붕만 있는 이것만 해줘도 90% 예방이 되더라 탄저병이. 그래서 비가림 하우스를 하면 탄저병은 거의 막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 아까 바이러스도 이런 풀에 가서 산다 그랬는데 탄저병도 이런 풀에 병원균을 옮겨놨다가 이것들이 날아온다. 주변에 이런 풀들을 없애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풀들에 있는 이것들을 가지고 고추에다 병균을 접종해 봤더니까 다 고추에 단전병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밭 주변에 이런 잡초들에서 단전병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단전병인데 이거는 단전병은 아니더라요. 병원균 종류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아까 질문하셨던 비가 오기 전에 뿌린 거하고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뿌린 거의 차이점을 보니까 비가 오기 전에 뿌리니까 훨씬 더 방지 효과가 높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했다니까요. 비 오기 전에 뿌리면 뚫고 들어가기 전에 밀도를 낮춰주는 것이고,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뿌리면 막 뚫고 들어가는 것을 죽여주는 거니까 비가 오기 전에 약을 한번 뿌려주면 비를 맞고 난 다음에 확 단전병이 번지는 것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단전병도 바이러스도 예방이 제일 중요해요. 걸리고 난 다음에 치료가 안 되는 거지. 우리가 5월달에 심고 난 다음에 6월 10일 한 달 후쯤에 단전병 눈에 한 개도 안 보여요. 그래도 한 번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6월 말에 20일 있다가 그때는 단전병 눈에 안 보여요. 그때 한 번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7월 19일 있다가 한 번 뿌려 단전병이 막 이제 나오려고 그래요. 그때 한 번 뿌리고 그 다음에 7월 20일 날 뿌리니까 90% 방제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장님들이 뭐 심고 나서 단전병 안 나오네, 가만히 있다가 눈에 보이고 난 다음에 뿌렸을 때는 10%밖에 방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충북대학교 김항대 교수님 실험 결과예요. 그래서 20일 간격으로 심고 나서 한 달부터 이렇게 미리 좀 뿌려줘라. 그렇게 하면 한꺼번에 확 가버리는 건 없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무농약은 힘들더라. 이게 지금 이제 8월 초까지만 해도 뭐 무농약이나 약 뿌린 거나 별 차이가 안 나지만 8월 하순 되니까 무농약, 약 안 뿌린 거는 100% 걸려버리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고추 친환경은 좀 힘들다라고 하는 결론이고요. 단전병 입장에서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약, 우리 진딧물, 아까 담배나방 약을 이야기했다는가요. 같은 약을 뿌리면 잘 안다, 내성이 생기는 거. 그러면 다른 약을 어떻게 알 것인가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살균제, 우리 곰팡이병 약은 한글로 가나다르로 구분을 해놨어요. 아까 벌레, 담배나방, 응애, 총체벌레 이런 것들은 숫자 1, 2, 3, 4로 구분을 해놨고, 그 다음에 제초제는 영어로 ABCD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호남 지역에서 최근에 탄저병원균을 조사를 해봤더니만 아까 바이러스처럼 많이 바뀌고 있더라. 약해에 대해서 내성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 이게 무슨 그림이냐 하면 복잡해 보이는데 쉽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게 이제 막대기가 이렇게 높게 이렇게 되는 것은 농약을 뿌리니까 잘 방제가 되더라는 것이고, 밑에 이런 것들은 방제 효과가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농약에 대해서 내성이 많이 생겼더라. 단전병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약 뿌리니까 다 2022년도에 다 죽었는데 24년도에는 이렇게 안 죽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약을 잘 선택해서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고, 단전병 약제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종류의 약을 우리는 뿌리는 경우가 많아요. 약 이름이 개똥이, 새똥이 약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약 성분이 다른 게 아니다. 성분을 구별하는 방법이 이거다. 가나다라로 표시해놨다 그러는데, 나다다사카 이것들은 성분이 다 다르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보면 너무 복잡하고 헷갈리는데, 가나다르를 보고 가 한 개 샀으면 나 한 개 사고 이렇게 뿌려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게 이게 표시되어 있어요. 살균제는 이게 어깨에 보면 가나다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가 한 개, 나 한 개 이렇게 사가지고 교차로 뿌려주라. 살충제는 이게 1번하고 5번, 뭐 1번, 7번 이런 식으로 약 종류가 다른 것을, 제초제는 여기에 A하고 B, 뭐 C하고 D 뭐 이런 식으로 약제가 다른 것을 사줘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농약에 대해서는 아까 농도를 막 3배 뿌리면 안 되느냐, 약해가 나니까 사용 기준 지침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언제 얼마의 농도로 뿌리면 농약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우리 많은 소비자들이 농약 뿌리면 다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농약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준만 지켜주시면 평생 드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농약을 뿌리고 난 다음에 3일 있다 수확해야 되는데
바로 다음날 수확했을 때 그때 농약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농약의 종류에 따라서 3일, 5일, 열흘, 한 달 후에 수확하라. 그러면 그 기준만 지켜주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농약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병균이 뚫고 들어가서 죽이는 게 있고 못 오게 하는 예방제가 있다. 이것도 참고해서 약을 선택해서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런 농약에 대해서 내성이 많이 생겨버렸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농약 종류를 잘 구분해서 써야 되고요. 5분, 10분 내로 끝내도록 할게요. 지금 33분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탄저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저항성 품종을 심는 거예요. 아까 탄저병 저항성이 우리가 심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추에는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바카툼이라고 하는 이런 고추에는 탄저병이 안 걸려요, 이 고추. 그래서 여기 있는 저항성 유전자를 우리가 재배하는 고추에도 옮겨오는데 30년이 걸린 거예요. 두 개를 결혼을 시켰더니만 종자가 안 맺히네. 그래서 열흘 만에 배를 꺼내가지고 키워가지고 식물체를 만들어서 이게 만든 게 저항성 품종이에요. 그래서 저항성 품종에는 탄자가 붙어 있어요. 또는 AR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탄자는 탄저병 할 때 탄자고, AR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탄저병이라는 뜻이에요. 안트락노즈 레이턴스, 탄저병 저항성,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 칼라탄은 칼라병하고 탄저병의 저항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많은 이런 탄저병 저항성 품종들이 최근에 나와서 재배가 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탄저병 저항성 품종이 나오면서 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3배 정도 올랐는데, 저항성 품종을 심었다고 해서 나는 탄저병 걱정 끝? 절대 아닙니다. 탄저병 저항성 품종을 심어도 일반 품종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약을 적게 뿌리도 되더라고요. 그래 10번 뿌려야 될 거 3번 정도만 뿌리도 저항성 품종을 심었을 때는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래 저항성 심었다고 해서 아예 탄저병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게 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저병 종류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탄저병이 콩에도 가고 동두에도 가고 이게 뭐 수박 잎에도 가고, 이 탄저병은 고추뿐만 아니라 바나나, 망고 이런 데도 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탄저병이 병균이 이렇게 종류가 다른 것들이 나오더라 라고, 자라는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제 탄저병에 대해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첫 번째 바이러스, 두 번째 탄저병은 곰팡이, 세 번째는 청고병은 세균에 의해서 오는 병이에요. 그리고 탄저병은 지상부에 오는 병이지만 이 청고병은 뿌리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올라가는 물관부가 망가진 거지. 이렇게 돼서 이것을 잘라서 해보면 세균 덩어리가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럼 이것은 청고병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식물체 아까 물이 올라가는 물관부를 막아버린다, 병원균이. 이게 청고병의 병원균이에요. 그러니까 역병, 곰팡이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 청고병인데 역병약 갖다 주고, 역병인데 청고병약 갖다 줘야 소용없다. 막걸리 소주 아무리 갖다 줘야 소용없어요. 정확한 약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청고병이 군데군데 죽어간다. 역병은 이렇게 뿌리가 썩어 있고, 청고병은 뿌리는 신선해요. 2, 3일 만에 확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역병과 청고병을 구분하는 방법이 이렇게 잘라서 물에 담가보면 아까 본 것처럼 이게 세균현이 나오면 청고병, 안 나오면 역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 쉬운 것은 매일 가서 보면은 2, 3일 만에 확 시들어 죽는다. 그러면 청고병이에요. 그 다음에 일주일, 열흘 만에 시들어 죽는다. 그러면 역병이에요. 그런데 내가 라오스에 놀러 갔다 오니까 이게 시들어 죽어 있었다. 그럴 때는 이런 방법으로 역병인가 청고병인가를 구분해야 됩니다. 역병하고 청고병이 저렇게 완전 다르다. 그 다음에 이거들을 아까 물에 담가보면 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줄기를 잘라가지고 화장지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세균이 흘러나오는 게 청고병이에요. 그 다음에 커피 먹고 이렇게 잘라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청고병은 토양 온도가 21도씨, 토양 온도가 높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 많이 나오고, 이것들은 세균병이라 농약이 별로 없어요. 바이러스는 아예 없고 세균은 농약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막는 방법은 이렇게 농사를 안 지을 때 호밀이나 이런 퇴비를 많이 넣어주면, 아까 토양이 물리성을 개선해줘서 토양이 물이 잘 빠져서 병원균이 있어도 잘 안 걸린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퇴비를 많이 넣어준 밭하고 안 넣어준 밭에 병 걸리는 차이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미생물제가 최근에 개발돼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약
그로는 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역병. 그래 역병 역시 병은 뿌리로 오는 거예요. 아까 청고병, 풍마른병은 뿌리로 오는데 세균에 의해서 오는 것이고 이거는 곰팡이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그 차이점. 아까 곰팡이와 세균의 차이점은 자라는 속도의 차이점이라 했다니까요. 세균은 너무 빨리 자라고 곰팡이 상대적으로 늦게 자라니까 옛날부터 역병이 왔다 돌림병, 왔다병 한 번 왔다면 착 다 발라 죽는 게 역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한 20년 전에 역병 저항성 품종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역병이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다시 역병균들이 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저항성 품종을 뚫고 들어가는 게 나온다 이거. 그래서 최근에 다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역병이 걸리면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병균은 물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청고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고추밭에 물을 빨리 빼주라고 하는 이유는 역병균은 이렇게 겨울에는 땅 속에서 월동을 해요. 그러다 내년 봄에 비가 오면 그 물을 따라서 헤엄을 쳐서 옆에 포기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지 안에 들어갔다가 식물지가 죽고 나면 또다시 흙으로 나와서 물을 따라서 계속 살다가 겨울이 되면 뚜껑 이렇게 잠바를 입고 잠을 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애들은 이게 이제 병을 일으키는 역병의 꼬리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바이러스는 누군가가 옮겨줘야 되고 탄저병은 바람이 옮겨주고 얘는 땅 속에 있으니까 물을 따라서 옮겨가는데 물에 따라서 헤엄을 칠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역병은 이렇게 줄기가 빵빵 뚫려 있어야 물이 잘 올라가는데 이걸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병원균이. 그러니까 식물지가 시들어 죽는 것이 역병이다 라고 이렇게 지제부부터 이렇게 말라가는 거지. 이게 역병밭이고요. 이것들은 한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보통 뿌리에 오는데 이거는 땅에 있는 역병이 튀어 올라가지고 열매에 온 상황이에요. 너무 습하면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되는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의 종류에 따라서 물이 잘 빠지는 밭은 같은 병원균이 있어도 거의 안 걸린다. 물이 안 빠지는 밭은 10배 더 많이 걸리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저항성 품종을 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항성 품종도 망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목재배. 옛날에는 접목재배 많이 했었다니 저항성 품종 없을 때는요. 최근에도 이제 저항성 품종이 망가지니까 역병 저항성 품종을 가지고 접목을 하니까 수량이 20-30% 없더라. 역병이 적게 걸려서. 그럼 약을 가지고 역병을 방지할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심기 전에 줘야지 심어놓고 줘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약이 고르게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미리 심을 자리에다 약을 충분히 주고 나면 이 약이 간되는 병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 골고루 안 가니까 약을 안 맞으면 죽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심기 전에 저렇게 미리 심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호미를 심어준 청고병처럼 일양을 높여주는 것이 역병을 방지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더라 하는 것이고, 역병이 걸린 것은 이렇게 이걸 잘라가지고 얹어놓으면 한 3일 만에 이렇게 하얀 곰팡이 나오는 게 역병이에요. 그 다음에 위스톱 깔아주면 아무래도 이동이 좀 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볏짚을 많이 넣어주면 아까 공기가 잘 통해서 역병이 훨씬 적게 오더라 하는 이야기고요. 아까 했던 이야기예요. 이것은 역병은 아니다. 햇빛에 대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래요.